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낯선 것들과의 만남은 확실히 삶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영화들은 일단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동성애 문제 답이 있나요?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죠. 거미 여인의 키스, 이 제목은 복합적으로 내포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37권 마누엘 푸이게의 거미 여인의 키스를 읽고 왔습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강렬하니까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거미 여인이 누굴까? 라틴 아메리카 문학 특유의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까? 일단 그림까지 이러니까 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중간에 기울임체로 된 글자들이 있는데 혹시 환상적이고 심리적인 소설은 아닐까? 저는 그런 소설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또 각주라고 하죠. 군데군데 아래 주석이 말도 못하게 길게 달려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각주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읽는 흐름을 방해하기도 해서 저는 각주가 많이 달려있으면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긴 각주가 달린 소설은 또 처음이어서 예전에 보르헤스 책을 각주 때문에 결국 포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동안 문학책을 사본 적도 없고 왜 문학을 읽어야 하나 생각하셨었는데 37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신다고요. 이 소설은 전혀 정통 형식의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 안에서는 많은 실험이 가능하지만 비율로 보면 실험적인 소설이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사실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보는 즐거움이 둘 다 큽니다. 보편적인 인간 삶의 주제를 다루면서 나라마다 또 작가마다 관점이나 표현 스타일이 달라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하게 됩니다. 낯선 것들과의 만남은 확실히 삶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의 매력을 많은 분들과 함께 꾸준히 오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누엘 푸이그는 1932년 아르헨티나 헤네랄 비에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약사였는데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영화관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그 추억이 참 큰 영향을 주었나 봐요. 중등교육을 위해 혼자 떨어져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극장에 가는 시간이 푸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대요.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작가 인생 또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푸이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네요. 19살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 입학해 건축을 공부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푸이게 꿈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었어요. 마침 24살에 이탈리아 협회 장학금을 받게 돼서 푸익은 로마 실험영화센터에서 영화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대 중반부터 30살까지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조감독으로 일하고 로마에서 영화 번역가로도 일했습니다. 런던과 스톡홀름에서는 접시 닦기 일을 한 경험도 있었다네요. 시나리오로는 끝내 주목받지 못했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푸익은 영화와 문학을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31살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35살까지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1965년 33살에 첫 소설 리타 헤이워스의 배반을 발표했는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르몽드지는 이 소설을 1968, 1969 최고의 소설로 선정합니다. 35살에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후 색칠한 입술을 발표했지만 고국에서는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어요. 외국 비평가들이 극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973년에 발표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건 역시 민감한 작품이었습니다. 영부인 에바 페론을 패러디한 소설이었거든요. 이 소설은 왕가위 감독, 장국영, 양조위 주연의 영화 해피투게더의 원작으로 유명하죠.
1974년부터 푸익은 멕시코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쓴 소설이 거미 여인의 키스인데 이번에도 고국에서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 헥터 바벤코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푸익은 천사의 음부,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영원한 저주를, 보답받은 사랑의 피, 열대의 밤이 질 때를 집필했고요. 9번째 소설 상대적인 습기를 끝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푸익의 작품은 여러 편을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거미 여인의 키스로만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포인트로 감상을 나눠야 할까? 저는 이 4가지 포인트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소설의 새로움. 두 번째, 포함된 6개의 영화와 주석에 대해.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가치. 네 번째,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제목의 의미.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의미입니다. 늘 그렇지만요. 이 소설이 실험적이고 새로운 이유 첫 번째,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화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울임체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일단 가독성이 좋겠죠. 주고받는 대화는 생동감 있고 잘 읽히잖아요. 그리고 대화만큼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또 없거든요.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화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만 되어 있다면 희곡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유사합니다. 하지만 희곡의 필수 요소인 지시문, 즉 무대 설정이나 인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디렉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들려주는 6개의 영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을 매우 특징적으로 취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세 번째, 9개의 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길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소설 중간에 이렇게 긴 주석이 달려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요인을 보시면 이 소설은 물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보다는 실험적인 형식의 새로움이 특징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2명의 핵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같은 감방에 수감된 몰리나와 발렌틴이에요. 동성애자인 몰리나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수감되었고 발렌틴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정치범으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중 몰리나가 감방 생활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영화 얘기를 해주는데 무려 6개의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영화들이 실제로 있는 영화들인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는 영화, 그래서 우리도 볼 수 있는 영화도 있고 상상에 의한 영화도 있고 실제 영화들에서 부분 발췌, 합성한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설 안에서는 몰리나가 다 본 영화들인 거죠. 영화들은 일단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재미가 소설 전체의 재미에 영향을 끼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재밌어서 몰리나가 말한 대로 정말 시간 때우기용이나 소설 지면 채우기용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마누엘 푸익이 알고 있는 영화가 엄청 많을 것이고 몰리나가 본 영화도 아주 많을 테니까요. 이 6개의 영화가 포함된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가령 표범 여인이 나오는 첫 번째 영화에는 사랑의 위험이 암시된 느낌이 있죠. 키스를 하면 표범으로 변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발렌틴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나치 선전용으로 보이는 영화도 있습니다. 소나타를 치는 장님이 나오는 영화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 영화는 남미 출신 게릴라 청년의 이야기인데 어머니 처형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좀비 여인이 나오는 영화에는 남성 폭력의 장면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영화, 기자와 은퇴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의 접촉을 경계하고 위험을 암시하는 분위기에서 순수한 사랑의 분위기로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간중간 공포와 긴장의 순간들이 지나가면서요.
그와 함께 아픈 발렌틴을 몰리나가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5번째 영화 얘기가 끝났을 때는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6개의 영화들은 그 자체의 내용 면에서도 소설 흐름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들은 그 내용 자체보다 그것을 선정하고 전달하는 몰리나의 시선과 해석, 또 중간중간 끼어들어 평가하는 발렌틴의 시각을 보여주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영화를 매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몰리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렌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평가하는 이 소설의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주석, 총 9개의 긴 주석이 달려있는데요. 하나는 영화를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나머지 8개는 모두 동성애에 관한 학문적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보통 한 단어나 문장 끝에 각주가 달리면 바로 그것에 관한 즉각적인 설명이 달리죠.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참고하기 위해 각주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독서 흐름에 다소 방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석은 그 내용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참 특이합니다. 이 각주가 꼭 여기 달려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글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먼저 각주들을 다 읽어놓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각주를 읽지 않아도 되진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각주의 내용은 동성애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들, 신체적 기원이나 유전적 기원, 심리적 조건, 사회적 압박과 적응의 측면, 죄로 보는 관점, 보호자와의 관계 문제, 성혁명과 성해방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각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독자가 몰리나와 발렌틴을 보는 데 있어 이론적 배경,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가는 동성애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독자 스스로 몰리나와 발렌틴을 분석하고 이해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대중적 요소를 본격 문학 장르에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평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 요소? 사실 이 소설의 실험적 형식은 전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 소설 형식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소설의 대중성이라 함은 아마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흥미진진함과 감각적 요소들, 술술 어렵지 않게 읽히는 가독성의 측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언뜻 가볍고 일상적인 얘기들로 보이거든요. 제가 느낀 이 소설의 가치는 첨예한 문제를 소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소설 장르의 힘을 보여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답이 있나요?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죠. 사실 기독교인은 동성애가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그 문제는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를 작가는 논문도 연설문도 아닌 소설로, 특히 실험적인 형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특성과 상황을 통해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소설의 스타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몰리나, 발렌틴 두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를 매개로 한 대화도 두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몰리나는 여성성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발렌틴이 아플 때 그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매우 헌신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한다든지 감각적, 감정적인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들은 상당히 여성적인 특성들입니다. 발렌틴은 반대로 남성적인 특성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감옥에서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될까봐 경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습이죠. 감정적인 행복보다 사회, 혁명, 명분, 정의가 그에게는 중요합니다. 늘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고 토론, 해석, 의미 부여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다소 놀라웠던 것은
성 역할, 성 해방에 대한 몰리나와 발렌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애자가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혁명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몰리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성성은 멋지게 생기고 힘이 센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의 지배와 명령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발렌틴은 여성의 주체성을 옹호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착취할 권리는 없다며 몰리나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두 인물을 보면서 독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몰리나는 왜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무엇이 두 인물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까? 이 사회에는 어떤 억압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부당한가? 진정한 성혁명과 성해방은 무엇일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각주에서 읽었던 여러 연구와 관점이 배경 지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들은 단지 순간적인 욕망에 이끌린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접촉을 넘어선 정신적 결합을 경험합니다. 서로의 경계, 남자, 여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했죠. 작가가 결국 도출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일 텐데 이것을 논문이나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의 자료까지 주면서 독자가 자유롭게 발견하도록 한 것이 이 소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이란 장르가 참 고차원적이다, 폭력적이지 않다, 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거미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책 본문이 369페이지로 끝나는데요. 거미 여인이란 말이 344쪽에 처음 나옵니다. 발렌틴이 몰리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거미 여인이다. 네 거미줄에 남자를 올가맨다. 결국 몰리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만큼 매혹적이라는 말로도 들리지만 표범 여인의 키스를 상기해보면 거미 여인의 키스는 어떤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미 여인일까? 작품 끝부분에 발렌틴이 고문을 당하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미줄에 빠져있는 몰리나를 보는데 거미줄이 그녀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몰리나를 올가매는 편견이나 억압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 거미줄이 몰리나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 거미줄에는 구역질 날 것 같은 털이 나 있는데 막상 쓰다듬으니 부드럽다고 합니다. 몰리나 또는 동성애에 대한 발렌틴의 생각이 이 환상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환상 속에서 몰리나가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를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발렌틴은 이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말해요. 거미 여인의 키스. 이 제목은 위험, 매혹, 슬픔, 수수께끼의 느낌을 복합적으로 내포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를 제외하면 핵심적인 인물들이 별로 나오지 않은 소설이에요. 저는 발렌틴에게 데이트권을 쓰겠습니다. 전형적인 남성성을 보이는 사람이고 그가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그에게서 성 역할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진정한 남성성이란 옆에 있는 누구도 열등한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해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놀라웠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해방으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소설 형식에서 해방된 실험적인 형식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몰리나와 발렌틴을 통해 작가가 도출하고 싶었던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물론 좁게는 참된 성해방이겠지만요.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서머신 몸의 달과 유펜스입니다.
써머신 몬이 워낙 인기 작가지만 특히 이 소설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재밌죠?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주인공에 대해 개인적으로 삐딱한 생각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혼자 읽고 말아서 차분히 정리해보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못 봤던 부분도 다시 보고 찬찬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네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동시에 쓸쓸해지기도 좋은 계절이죠. 이 책 같이 읽을까요?